네, 안녕하세요. 민원연 사무처장 신미입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 대선 특집 대선 보도 자세히 들여다보기. 네, 그냥 들여다보기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기 24회 방송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일 7일 앞두고 있습니다.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이틀 뒤인 4일부터 5일까지는 사전투표 진행됩니다. 어제는 3일절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심상정 후보는 경기도 파주 고양에서 각각 수도권 지역 공략하는 집중 유세를 펼쳤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선거일을 앞두고 정치권 움직임은 더 바빠지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점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이들 후보의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일 것입니다. 이제 언론의 선거 보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민원연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신문 지면 보도와 지상파 종편 저녁 종합 뉴스를 중심으로 선거 보도를 상세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신문방송 종편의 선거보도 분석 결과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신문 지면보도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박채린 활동가, 그리고 지상파 종편의 뉴스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서혜경 활동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계속 야근하시고 주말 휴일까지 하면서 우리 모니터 담당 활동가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보도량도 늘고 있는데요. 신문부터 먼저 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신문은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6개 종합일간지와 매일경제, 한국경제 2개 경제일간지, 이렇게 8개 일간지를 보고 있습니다. 모니터 기간 일주일 동안 이 신문의 선거 보도 건수, 그리고 신문사별 보도 건수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2월 17일 목요일부터 23일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일요일을 제외하고 6일치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총 8개 매체에서 일주일 동안 내놓은 선거 보도는 737건입니다. 이 수치가 이제 1주차, 2주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1주차는 643건, 2주차는 796건인데요. 이제 지난주와 비교하면은 60여 건 정도 줄었지만, 이제 1주차 때와 비교해서는 100여 건 정도 늘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선거 보도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정도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문사별 보도 건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거는 2주차에 이어서 한겨레가 이번에도 10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향신문이 101건, 한국일보가 98건, 조선일보가 94건, 동아일보가 93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매일경제가 88건, 한국경제가 83건 순입니다. 그리고 보도 건수가 가장 낮았던 곳은 중앙일보로 77건입니다. 네. 한겨레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 3주차, 2월 3주차에도 10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지금 77건이죠. 그래서 한겨레하고 한 30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중앙일보가 계속 좀 낮아요. 선거 보도량이. 그 이전에도 그랬고요. 이번에는 특히 경제지보다도 낮았어요. 이렇게 종합일간지가 경제지보다도 정치보도나 선거보도가 적은 경우는 이례적인 건데 왜 이렇게 중앙일보가 계속 선거보도 건수가 낮게 나오는 걸까요? 저도 늘 분석을 하면서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요. 네. 일단 1주차, 2주차, 3주차의 순위를 좀 매겨보면요. 1주차에서는 중앙일보가 66건으로 꼴찌였어요. 매경이 그때도 69건, 한국경제가 68건이었거든요. 2주차에는 3등이었거든요. 87건으로 1등, 제일 낮은 곳은 한국경제가 71건, 매일경제가 89건, 중앙일보가 87건. 이번에는 이제 1주차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한번 제일 낮은 건수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면수에 따라 좀 차이가 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면수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면수가 작으면 보도량도 그렇죠. 적을 수밖에 네. 없으니까. 근데 이제 평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조선일보가 36면이고요. 그러니까 네. 별지를 제외하고 네. 중앙일보는 32건, 동아일보가 36건. 근데 한겨레가 28면이에요. 그러니까 36면, 32면, 36면, 한겨레는 또 28면.
오히려 면수는 훨씬 적은데 선거 보도량은 한겨레가 더 많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면수가 작은 한겨레가 가장 많은 거를 비교하면은 이제 면수의 차이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보도량이 많다고 해서 이게 과연 좋은 보도를 네.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도 판단이 따로 필요하잖아요. 네. 일단은 보도량이 적은 게 면수의 문제는 아니었다. 네. 그리고 근데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정책 검증 보도 건수, 네. 그러니까 양질의 보도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중앙일보가 거기서도 좀 낮은 네.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도량도 많지도 않고 양질의 기사도 좀 부족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선거 기사 말고 어떤 분야에 관심을 뒀는지는 좀 따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일단 선거 기사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결론을 내기로는 그냥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다라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렵다. 다른 기사를 뭘 내고 있는지를 제가 좀 찾아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했는데 일단 상대적으로 덜 내고 좋은 기사도 덜 낸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관심이 좀 부족하다. 근데 관심이 왜 부족할까?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민이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게 종합일간지 본지 섹션 빼고도 본지를 지금 전수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선거보도만 추려서 하기 때문에 이제 비선거보도가 또 예를 들면 중앙일보는 비선거보 비중이 클 텐데 어떤 거를 또 주로 다루고 있는지는 저희가 이게 그 양적 분석, 로데이터를 내보지 않아서 확언은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지면도 한겨레보다도 더 지금 32면이라는 거죠. 중앙일보는. 네. 4면이나 더 많은데도 계속 이렇게 현격하게 낮게 선거 보도가 있다는 거는 어쨌든 중앙일보의 좀 특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중해서 살펴보는 게 이제 선거 보도에서 정책 중심 보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저희 평가 기준의 첫 번째인데요. 정책 언급 보도량은 좀 많아졌나요? 전반적으로 정책 언급 보도량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정책을 언급만 한 보도의 비중, 그러니까 정책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받아쓰기만 한 기사의 비중을 살펴보면요. 동아일보가 17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러니까 61%로 비중이 높았고, 조선일보도 61%, 건수로 보면 11건, 한국일보는 60%, 15건. 그다음에 한국경제가 58%, 22건으로 나타났고요. 여기서도 좀 눈에 띄는 거는 한겨레가 이제 정책을 언급만 한 보도 건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17건으로 41%가 정책을 언급만 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정책을 검증까지 한 보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이제 한겨레인 거죠. 59%, 24건으로 보도 건수가 가장 그러면 높았습니다. 한겨레 같은 경우는 정책 보도를 하더라도 단순 언급보다는 실제적인 언급 그리고 정책에 온전히 집중하는 보도가 좀 많았다. 네. 이게 우리 기준으로 보자면 양질의 정책 검증 보도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조선일보가 7건으로 39%로 보도의 비중과 건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네. 근데 조선일보는 보도 건수도 적지만 실제 그 검증하는 비율도 낮게 나타났는데 이게 지금 조선일보는 지난주 또 지지난주 계속해서 이게 공통된 특징이에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조선일보는 이번에 정책검증 보도 건수가 7건이었고 보도 비중도 39%로 낮았어요. 이러면 사실 조선일보는 선거 보도량이 94건이어서 한겨레 103건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단순 9건 차이인데 검증 보도에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다면은 조선일보는 어쨌든 선거 보도량은 94건이에요. 그러면 정책 검증에 충실한 보도가 낮았다면 주로 나머지는 어떤 선거 보도를 했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정책을 언급은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정책 검증이 필요한데 하지 않은 기사를 이번 주에 꼽아보자면 그 윤석열 후보가 2월 16일 날 광주에 내려가서 네. 이제 유세 현장에서 한 발언이 좀 화제가 됐는데 이제 네.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관련 네. 기사가 꽤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검증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책적으로 쇼핑몰을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강주 지역에 복합 쇼핑몰이 없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게 사실 정치 공방 수준으로 다뤄서 저희가 네. 정책을 언급한 보도에는 포함이 포함이 됐지만 되는데 이제 검증은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기사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유형의 기사가 그러니까 정치 공방 수준으로 정책을 다루는 유형의 기사가 좀 눈에 띄었다. 조선일보는 정책은 언급은 하는데 주로 공방을 벌이거나 또는 후보가 유세에서 언급하는 수준을 전달해주는 그런 보도가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러면 조선일보가 정책 검증 7건 했다. 저 이 7건 너무 궁금해요. 뭘 검증했을까? 예, 어느 후보의 어느 정책을 검증했을까 궁금한데요. 이 조선일보의 귀하디 귀한 7건의 정책 검증 보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약간 분야가 한정돼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7건 중에 6건이 이제 양 후보가 내놓은 재원의 조달 방안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건은 이제 방역 정책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방역 정책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상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좀 검증해보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일단은 그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게 뭐 경제지에서도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들의 정책이 좀 부족한데 그래서 근데 정책은 엄청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나 네. 아니면 병사 월급 200만 원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제 그런 눈에 띄는 정책이 대부분 다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냥 돈을 펑펑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유의 기조의 기사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 기사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복지 정책과 관련한 기조를 보면은 무조건 퍼주기다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검증 보도가 재원에 좀 포커스가 된 것을 보면은 약간 복지를 좀 퍼주기로 몰아가던 그런 유형과 좀 비슷한 기조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7건 중에 6건이 그 두 후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정책 관련해서 재원 조달 방안이 불확실하다, 뭐 또는 내놓지 않았다. 이걸 비판한 것 같은데 두 후보 중에 뭐 한 후보에 치우쳐서 검증한다든지 그런 그 보도는 아니었나요? 기사 전체량을 보면은 약간 이재명 후보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조가 좀 있기는 했어요. 네. 하지만 그런 것을,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가 3건을 하면은 윤석열 후보도 딱 3건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또 아니어가지고,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가 박근혜 박정희 생가인가요? 찾아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생가까지 찾아갈 정도인데 왜 정책은 왜 이런 퍼주기 정책을 내놓냐, 뭐 이런 유형의 기사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후보, 이게 조선일보나, 또는 다른 언론들이 이렇게 정책 검증을 할 때 어느 후보의 어느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려 하는지 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지, 요런 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주면, 언론의 보도 태도, 후보에 대한, 공정성이나 편파성 판단하는 데 도움이 클 것 같습니다. 사회경활동가 정책보도 방송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 저희가 저녁 종합 뉴스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두 차례 양적 분석에서 지상파 3사 평균 선거 보도량이 종편 4사 평균 보도량의 반토막밖에 안 된다. 이거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좀 나아졌나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인데요. 2월 3주차에서도 지상파 3사의 선거 보도는 30건대로 종합 편성 채널 선거 보도량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TV조선과 채널A는 일주일에 65건 이상 보도할 정도로 선거에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요. 지상파는 오미크론 확산이나 베이징 동계올림픽, 우크라이나 위기 등 다른 이슈에도 집중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동계올림픽을 지상파에서 상당히 많이 중계뿐만이 아니라 뉴스도 많이 다루는 거를 보면서 올림픽이 끝나면 좀 선거 보도량이 늘까 했는데 아직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2월 22일 저희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중간평가 토론회에서도 사실 이 지상파 이른바 공영방송의 선거 보도에 대한 지적이 나왔었어요. 당시 토론자로 참석한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이 이번 대선에서 공영방송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누구 편드는 것처럼 보일까 무서워서 공영방송이 민감하지만 반드시 다뤄야 하는 이 선거 이슈 같은 거를 다루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저희가 보도를 이렇게 주제별로 분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민감한 주제는 안 다루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상파 방송이 주목한 선거보도 주제는 어떤 걸로 나타났습니까? 사실 지상파 방송이나 종합편성 채널이 주목한 주제는 비슷합니다. 쉬운 행보나 논란 보도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뒤이어 단일화랑 대장동 이슈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월 20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 결렬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단일화 이슈가 두 번째로 많이 언급이 됐고요. 조재현 대법관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대장동 녹취록 여야 공방 등으로 대장동 관련 보도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뒤이어 대선 후보 토론회를 다룬 보도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후보자들의 행보랑 논란에 집중하는 모습이 더 증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종편을 보면 종편에서 민감한 논란이라든지 또는 의혹 제기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 다루는 것 같고 지상파 공영방송을 보면 좀 덜 다룬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보도량이 작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게 또 시청자의 착시 현상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종합편성 채널을 중심으로 논란 이슈를 더 많이 다루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 그 논란 이슈가 이재명 후보자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대장동 관련한 이슈인데 이재명 후보자 옆집에 그 경기도 도시개발공사 네. 숙소가 있었다 그렇죠. 관련한 논란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었고요. 뒤이어서 그 김혜경 씨 카드 사용처에 민주당 의원이 함께 식사를 했다 이런 의혹을 다룬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상파에서는 그런 의혹 관련 보도는 좀 적게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또는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한 보도도 꾸준히 지상파에서는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체감의 정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게 공영방송, 지상파 등이 이번 선거보도에서 너무 자세를 낮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방송 뉴스 저희도 이제 방송 뉴스도 정책 중심 보도를 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고 있잖아요.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보도 비중이 73%다. 여전히 70%다. 이렇게 나왔는데 신문 보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예요. 그중 정책 검증을 한 보도가 14건밖에 안 됐다. 전체 보도에서. 그래서 4% 수준이다라는 건데 신문은 그래도 정책 검증 보도 비율이 보니까 15%였어요. 근데 이거 4%라는 건 좀 충격적인데 이렇게 방송사별로 좀 어떻게 결과가 나왔고 왜 이렇게 방송이 정책 검증 보도가 낮은지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행보 중심의 정책 언급 보도가 이루어져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월 3주차 정책 검증 보도는 총 14건으로 SBS가 4건, KBS가 3건, MBC, MBN, TV조선이 각 2건 보도했고요. JTBC는 1건 보도했습니다. 유일하게 채널A가 정책 검증 보도가 없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채널A는 아예 정책 검증 보도가 이 일주일 동안 한 건도 없었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 후보자나 배우자 또는 그 의혹이라든지 가족 논란 이거는 채널A가 건수가 좀 어떻게 나왔나요? 채널A도 그 다른 방송사 같이 후보자들의 행보 논란 보도가 사실 제일 많았는데요. 네. 그 다음으로는 단일화 보도가 많아서 총 16건이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이 단일화 보도는 MBC는 3건, SBS는 4건 정도 보도에 그쳤습니다. 타 네. 방송사랑 비교할 때 채널A가 최대 4배에서 5배 정도 비교가 될 정도로 굉장히 차이나는 수치였습니다. 유일하게 정책 검증 보도는 없었는데 그 일주일간 채널A는 단일화 관련해서 16건이다. 근데 이 단일화가 당연히 야당 후보, 윤석열 후보와 그 안 후보, 네, 안철수 후보 이 단일화였겠죠. 16건이요. 네. 이렇게
MBC의 5배에 달할 정도로 단일화에 집중을 했다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한 게 이 보수 성향 종편, 보수 성향 신문이 지금 뭐 선거 기간 내내 야권 단일화에 집착할 정도로 집중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2월 20일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는데도 그 날조차도 이들 언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듯한 모습을 직접 보여서 이렇게까지 단일화에 왜 이렇게 몰두하나 싶은데요. 방송에서는 지금 채널A와 TV조선이 단일화 관련 보도에 가장 적극적이죠? 네. 네. 그 보도 내용에 혹시 문제는 없었나요? 그 결렬 선언을 한 당일에도 종편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 채널A에서는 대담으로 이루어진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안철수 단일화 철회 이유는 이란 기사에서 방송에 출연한 손영길 기자가 네. 야권 입장에서는 승리의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야권 단일화는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다. 안철수 후보가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된다고는 했지만 후보자들의 의지만 있으면 전격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뒤이어진 보도에서는 서병수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선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의 부산 유세차에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고 단일화해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이뤄보자는 희망을 갖고 있다. 불씨를 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단일화 결렬 선언에도 단일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보였습니다. TV조선에서도 이 단일화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는 국민의힘 내부 기류를 전했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만나서 후보 간의 담판을 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정치는 생물이라서 또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3.1절인 어제 또 이 기자들이 다 3.1절 그 기념 행사나 이런 데 나타난 후보들한테 다른 후보한테는 다른 질문을 하는데 안철수 후보한테는 다 마이크 대면서 단일화만 물었어요. 그러면서 단일화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또 안철수 후보가 이게 원론적 답변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여지를 남긴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본인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태도의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또 윤석열 후보가 만남을 요구하면 또 거부하지 않겠다. 이러니 언론이 자꾸 이 또 불씨를 되살리려는 이런 보도는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이게 참 그래도 이렇게까지 단일화 보도의 건수가 일주일간 16건이나 내보낼 정도로 채널A가 압도적으로 단일화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은 참으로 이게 좀 이해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지지율 차이가 이제 계속 접전이다. 이렇게 여론조사 보도 나오면서 이제 크지 않은데 이게 일부 언론이 정권 교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야권 단일화를 노골적으로 붙이기는 보도는 아니냐. 이제 저희는 계속 그렇게 좀 지적을 해왔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매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보도인데 이 마지막까지 이 언론들이 이 단일화 관련한 보도 멈추지를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보고서에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관련해서 안철수보다는 윤석열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도한 게 7배 차이 났다. 저희가 그런 보고서도 발표를 했었는데, 이렇게 좀 편중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대 양당의 지금 편중된 선거 보도. 이거는, 지금 저희 한국의 선거 때마다 이게 거대 정당 중심, 그리고, 신생 또는 군소, 후보나 정당은 언론에서 소홀히 하거나 외면됐던 거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번에도 이게 거대 정당 중심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 거대 양당 그 후보 중심으로 이제 되고 있어요. 마치 보면 우리가 미국 선거처럼 양당제인 것 같은, 그죠? 미국처럼 당이 2개밖에 없는 것 같은 마치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인데 이 거대 양당의 편중된 선거보도 한번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사회경활동가 이 방송 뉴스 분석하니까 정책 언급 보도도 이게 거대 양당에 편중됐다. 후보별 편차가 아주 크다.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네. 2월 3주차 보도에서도 거대 양당 후보의 정책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8회, 윤석열 후보는 53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30회, 안철수 후보는 19회 언급이 됐습니다. 정책이 후보자들의 행보에 맞춰 전달되다 보니까 거대 양당 후보자들의 행보에 맞춘 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정책 보도보다는 단일화 언급 보도가 많아서 안철수 후보의 정책을 언급한 보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네 후보만 보더라도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70%를 차지했다. 정책 언급이.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책 언급이 아니라 단일화 언급이 더 많았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이 언급됐다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무슨 정책을 펼친다고 했는지, 그가 낸 공약은 뭔지를 알기 어렵다. 이런 뜻이네요. 네. 박철인 활동가 그러면 이 거대 양당 후보에 편중된 정책 보도 문제는 신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신문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좀 나타났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의 정책이 108회 언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98회 언급이 됐습니다. 이게 비중으로 따져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34%, 윤석열 후보는 31%로 두 후보가 비슷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후보를 합치면은 총 322번, 그러니까 322회 언급이 된 건데요. 그래서 총 퍼센트로 따지면 64%가 거대 여야에 쏠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28회 언급이 돼서 9%,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30회, 역시 9%로 이 두 후보가 비슷한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군소 후보 정책을 보면은 우리 대통령 선거에는 이제 4명의 후보 말고도 10명의 후보들이 더 있거든요. 그 후보들 10명을 총 살펴보면은 총 3회,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1%에 그쳤습니다. 후보는 총 10명, 군소 후보가 10명인데 이제 그들의 정책은 신문에서 겨우 3번 정도밖에 볼 수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그 3회가 어떻게 언급이 됐는지 검증을 좀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 3명의 그 3차례의 그 실은 기사를 보면 한겨레와 한국경제, 매일경제인데, 이제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그 위안부 관련 문제에 대해서 모든 후보자들에게 질문지를 보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거기 답변한 후보 중에 이제 오준호 후보, 김재현 후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이들의 답변을 이제 기사에서 언급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김동연 후보의 정책, 1호 정책을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정책을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매일경제에서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정책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 기사 또한 이제 앞에서 지적을 했던 받아쓰기류의 언급만 한 기사여서 이들 군소 후보들의 정책을 충실히 보도하고 있는지, 충실히 검증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면 사실 그렇지는 못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소 후보들 지금 10명이나 됩니다. 근데 군소 후보들에 대한 정책이 언급된 것도 그 중앙선관위에서 주최한 그 법정 토론회, TV 토론이 계기가 됐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 TV 토론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소개되는 것도 더 가능성이 낮아졌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회경활동가 우리 방송 뉴스에서는 이제 TV 토론이 2월 21일 그 법정 토론회 1차 TV 토론이 이제 4자 토론회가 열렸고요. 그 다음 날인 2월 22일 군소정당 후보자 8명이 참여하는 이제 TV 토론이 열렸는데요. 방송 뉴스는 이 두 TV 토론을 좀 균형 있게 다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신문과 마찬가지로 군수 후보 토론이라든지 토론을 전달한다든지 군수 후보자들의 정책을 소개하는 거는 매우 적었다고 보시는지요? 매우 적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일주일 전인 지난주 월요일에 그 2월 21일에 대선 후보 사자 토론회가 있었고 바로 다음 날인 2월 22일에 군소정당 네.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대선 후보 사자 토론회 보도는 총 34.5건이 있었고 네. 군소 후보자 토론회는 3.5건이 있었는데요. 네. 대략 10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사람 수로 보면 4명, 8명.
물론 8명을 다 균형 있게 양적으로 해줘라 할 수는 없더라도 군소 후보들이 처음 TV 토론을 한 거고 유권자들은 어쩌면 TV를 통해서 얼굴과 이름을 처음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3.5건밖에 안 됐다는 거는 거의 소개가 안 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월 22일 TV 토론 주제가 경제였는데요. 언론이 이후에 각자 팩트체크에 나섰는데 특히 방송 뉴스가 그 1차 법정 TV 토론에 주목한 팩트체크 주제는 어떤 거였나요? 전 방송사가 다뤘던 주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네. 이재명 후보자의 기축통화국 발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검증된 주제는 4개의 방송사에서 다룬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한 주제였고요. 네. KBS 같은 경우에는 주식 양도세와 공공데이터 발언을 검증했고 SBS와 JTBC는 국가 부채 비율, MBC와 채널A는 정치 보복 발언을 검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JTBC와 채널A는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거래 의혹을 검증했습니다. 네. 보니까 7개 방송사가 다 다룬 공통 주제가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이에요. 이거는 뭐 신문들도 다 아주 주요하게 다뤄서 그날 경제를 주제로 한 TV 토론 주제가 기축통화국이니까 착각할 정도로.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이 기축통화국이라는 매우 어려운 경제 용어를 다 알게 됐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요. 이 지금 모든 방송사가 팩트체크한 기축통화국 발언. 근데 이거를 놓고, 방송사별로 팩트체크하면서 상당히 시각차와 온도차도 드러났다. 이러는데 어떤 점인가요? KBS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면 이 정경련 자료가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IMF 특별 인출권에 쓰이는 통화들을 모두 기축통화로 폭넓게 해석을 해서 원화도 편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KBS는 원화의 국제 결제 비중은 세계 20위권에 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재명 후보자의 발언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짚은 것입니다. JTBC와 SBS 보도 역시 KBS 보도와 굉장히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TV조선은 이 기축통화국의 발언만을 팩트체크했습니다. 네. TV조선은 기축통화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 같은 나라를 말하는데 이 후보자가 갑자기 왜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자가 인용한 정경련 보고서의 IMF 통화 바스켓은 기축통화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아는 척하려다 망신을 자초했다. 이런 야당의 주장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자의 비판에 나서는 모습으로 보여졌는데요. 채널A 역시 무식하다, 억지 변명이다. 이런 야당의 공세와 함께 이재명 후보자의 정경련 자료를 이재명 후보자가 정경련 자료를 인용했다고 부연을 했지만 정경련 관계자는 기축통화가 아닌 IMF의 특별 인출권 편입을 희망하는 것이다 라고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KBS는 사실 있는 것이지만 폭넓게 해석하면 국제 결제 비중이 적으니까 현실화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TV조선과 채널A는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좀 강하게 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TV조선하고 채널A가 아주 강하게 막 무식하다, 억지 주장이다, 뭐 이런 말이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 망신만 자초했다, 아주 강하게, 비판이 아니라 이제 비난에 가깝게, 저희 목소리를 높였네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기축통화국 말고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거래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한 거죠. 이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이제 직접 질문을 하면서 나온 발언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JTBC하고 채널A만 일단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매우 중요한 게요. 어제 3월 1일자 그 MBC에서 또 이 김건희 씨 주식 거래 연루 관련해서 또 새로운 증거와 정황이 나왔어요. MBC가 단독 보도 2건을 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씨가 그 주식 시장에 내놓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물량을 딸 김건희 씨가 32초 만에 사들인
구체적인 정황까지 이제 검찰이 포착한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들 그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임원까지 끼어 있는 3명이 이른바 통정매매, 그러니까 미리 서로 합의해가지고 거래하는 그 수법을 통정매매를 하는데 그런 수법의 불법 거래를 한 정황이다 이렇게 밝혀졌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사전 공모를 한 듯 주식 물량을 주고받았는데 검찰 수사 결과 최은순 씨 주식 계좌가 이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 그러니까 조작한 거, 의심거래 37건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서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가 300건 넘는 주가 조작 의심 거래를 합작했다. 이렇게 지금 MBC가 어제 2건의 새로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 주가 조작은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의혹이 아니다. 이건 주가 조작 연루. 검찰의 수사, 증거일람표에도 다 나오고 이거는 이제 사실로 검찰이 파악된 거다. 그러면 도대체 9년 전에 검찰 내사에서도 사실로 드러났고 검찰 이번 수사에서도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게 왜 묻혔을까? 이게 또 궁금한 사항인데요. 누가 덮었을까? 이거는 또 밝혀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 주식 거래 연루 관련은 이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2월 20일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질문을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뭐 그전과 똑같은 얘기 했어요. 불법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JTBC와 채널A가 이거 팩트체크로 다루면데 두 방송사가 거의 상반된 시각을 보였어요. 어떻게 팩트체크했죠? 네, JTBC는 주식 번 것도 있어 손실보상 얘기 안 해까지라는 기사에서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지만 일부 수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라고 짚으면서 앞서 2010년 5월 이후에도 김 씨의 관련 거래가 계속됐고 일부 수익도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자가 사실상 인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반면 채널A는 주가 조작 관련한 연관 계좌에서 손해를 보고 주식을 뺐다고만 했지 이후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안 했다고 한 적은 없다라고 말을 바꿨느냐의 논쟁에서만 보면 윤 후보의 손을 들어줄 만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주식 거래를 했다고도 안 했지만 안 했다고 한 적도 없으니까 뭐 괜찮다 이런 보도인데요. 똑같은 발언에 대해서 이 두 방송사의 시각차가 크게 드러났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채널A의 팩트체크가 좀 문제라는 게요. 이재명 후보가 물었던 건 이거거든요. 주가 조작이 이뤄진 시점에 부인의 주식 거래가 없었다, 돈 남은 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2010년 5월 이후 추가 주식 거래가 있었느냐 이걸 물었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당연히 주식했죠. 그러니까 추가 주가 거래가 있었냐 이러면 없었다 있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주식했죠. 제 처가. 근데 손해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어서 정확하게 그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추가로 주식 거래했냐 안 했냐 물은데 엉뚱한 얘기예요.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의 핵심을 비껴간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널A가 이거 짚어주려면 질문에 비껴간 얘기를 했다. 정확하게 질문에 답변을 안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좀 엉뚱한 팩트체크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범죄, 중범죄, 경제범죄에서도 아주 중범죄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같은 경우. 그거에 대해서 대선 후보 부인이 배우자가 지금 연루됐다라는 게 계속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도 그 후보가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는데 이거를 언론이 이렇게 제대로 짚어주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은 그 후보 편들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이건 전형적으로 아주 나쁜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JTBC하고 채널A 팩트체크에서 상반된 시각차가 아니라 채널A는 윤석열 편들어준 거다. 예, 의혹을 감춰준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선거 7일 남았고요. 이제, 내일 또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여론조사 또 공표 금지 기간이라, 여론조사 추이를 우리, 국민들, 유권자만 또 모릅니다. 뭐, 캠프라든지 언론사는 내부적으로 다 하는데 공표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일정한 기간 동안 너무, 유권자들이 아무 정보도 없이 하는 선거다 해서 이 공표 금지를
이거를 풀어야 된다라는 그 의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그 여론의 추이가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언론이 계속 비호감 선거다라고 하면서 비호감 선거, 그 다음에 의혹이라든지 공방만 전할 게 아니라, 이게 비호감을 만들어내는 유력 후보 이외에 다른 정말 후보 관련한 정말 선거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우리 또 김서중 저희 상임대표가 이 경향신문 칼럼에서 또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우리 활동가들이 또 보고서에도 인용을 해주셨는데, 예, 그간 언론들이 정책 검주보다 후보 논란을 실어나는 확성기나 배달부 역할에 머물렀던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유권자들도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일 동안 후보의 막말이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지역적인 논란 이런 거 보도하는 데 치중하지 말고 언론이 유권자에게 충분하게 후보를 판단할 정보, 그리고 특히 정책을 어느 후보가 유권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좀 꼼꼼히 따져달라. 그리고 지금 이번 주가 조작 연로도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의혹들도 좀 언론이 할 수 있는 기관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못하더라도 더 충실하게 의혹을 추적해달라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대자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내일 다시 찾아뵐 텐데요. 또 저희가 포탈 또 유튜브 보고서도 또 열심히 해당 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가 또 대자보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또 고생하셔야겠어요. 그죠? 네. 마지막까지. 네. 그러면 저희 박세린 서혜경 활동가 또 저희가 일주일 또 분석한 거 다음 주에 또 함께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또 방송 김뽀빛 날의 활동가도 함께 했습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